네. 캥거루족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요.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이 자녀 관련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게 주요 뭐 사교육비라든지 교육비고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또 보면은 과외 공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는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수성적인 외우는 것만 배우는 그런 애들로 키워놓으면은 요즘같이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시대에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생각하는 애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과연 좋은지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비라든지 결혼 비용을 줄여야 자신들의 노후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자녀에게 자립교육을 시켜라. 자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의 자립이에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 종이나 이런 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죠. 누가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또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못 믿어가지고 딴 사람 가서 꼭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애가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자립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돼요. 두 번째가요, 의식의 자립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국서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무슨 동창 모임, 동네 모임, 무슨 뭐 향후에 뭔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뭐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서 올랐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이렇게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남의 눈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는 의식의 자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는데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게 사실은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에게 이 행위의 자립,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시켜놔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면은 어머니들은 영어 수학 말고 애들에게 가르치는 게 없거든요.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그러면 애들도 망쳐먹고 부모의 노후도 불행해지는. 그래서 자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두 명밖에 없는 자녀들에 대한 이제 사교육이 네.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남들이 다 시키는데 이제 나만 안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비용이 이제 아마 사교육 부분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요, 제가 보니까 3년쯤 됐으니까 더 늘어났겠지만은 서울에서요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 세 커플을 제가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더 쓰는 집이 이 집인데요.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답니다.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의 과외비로 들어가는 돈이 3,3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학비, 책값, 옷값 이거 들고 자기들 먹고 살고 그러면은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근데 60, 70까지 1억을 벌면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52.7세에 퇴직한다면요. 재취업해도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애들 또 결혼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 넘어가 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째 경제적으로 애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부모의 노후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교육이라는 게 어머니들이 유명한 과외 선생님, 뭐 학원 다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애들을 뺑뺑이 돌리잖아요. 수동적인 애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 지금 어디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요, 지금 다들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생각하는 능력을 애들한테 키워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교육을 생각해야 된다.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들 경제 교육은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요, 경제 교육을 아까 말하는 이 절약이라든지 이거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좀 적극적으로는 금융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축이라는 게 뭐고 투자라는 게 뭐고, 그리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 어머니들이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서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위험한 남자 만나지 마라.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게 리스크거든요. 근데 잘못되는 것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리스크, 불확실성을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여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리스크를 안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자,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의 중요성을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대로 된 집 한 채 있으면 은퇴 준비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외에 준비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죠? 지금요, 주요국에 물가를 감안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한 그 자료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가구당 순자산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2%인데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예요. 반대지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이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나라요, 이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고요. 그러니까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약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1980년대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 더 난리친 버블이었거든요. 집 없으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못 산다. 뭐 그런,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일본의 땅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체 땅값을 다 판 돈이 우리나라 땅값 다 판 돈의 15배였어요. 지금은 4분의 3이니까 비슷해졌잖아요. 그 말은 일본 땅은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이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은 떨어져,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많아져,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생각에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냥 집은 그냥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3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부모님이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근데 80년대 일본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게 바뀐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바뀔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나중에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베이비붐의 기간이라든지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로 일본의 2배쯤 돼요. 우리는 쇼크가 더 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화율은요, 도시화율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도시국가는 그게 다 도시잖아요. 그런 나라 빼고는 세계에서 우리가 1등, 2등이에요. 이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은 91%고요. 유엔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 82% 정도예요. 지금 우리 시골에 가봐도 서울로 올라올 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지금 현재 집값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우리나라 높을 때는 55년에서 60년인데 6.3명이었어요. 부부가 만나서 6.3명 낳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생긴 집값이 작년에 0.78명, 한 명도 안 낳았잖아요. 그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20년 뒤의 얘기다고요. 우리의 자산 관리는 노후 대비로 하는 거거든요. 젊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표님, 상가주택 같은 곳에서 월세등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이 선진국에서는요, 개인이 이 실물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이나 그런 상가 같은 거를 갖고 있다가 세를 넣었습니다. 근데 세를 그 사람이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막 그런 거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간접 투자,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펀드 그런 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 전문 관리 회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20년 동안 얼마를 보정한다든지 또 수리 같은 것도 거기서 대행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간접 투자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실물로 이렇게 투자하고 한다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데 네. 어떤 공부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뭐 있는데요. 그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다 예금하면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저축 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이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뭡니까? 투자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투자 상품을 운용할 때는 투자의 원칙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한 게 뭐냐면 장기 분산 투자예요. 주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주식 지금 보면은 투자를 잘하려면 주가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노력은 하지만.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우량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 9.11 테러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 이번 우크라이나로 박살날 때 알았습니까? 제가 50년 이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요. 언제 나타날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예,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꾼돈으로 하지 말고.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세요. 모른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 마켓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그건 100년 갖고 있어도 안 올라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우량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받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사요.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는 떨어져요.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그거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노력도 하고 종목 고르는 노력도 다 하는데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이 뭐고 왜 중요한지 그거는 확실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